전국 곳곳에는 아직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산속 깊숙한 곳이 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귀신의 숲이라 불려왔는데 수많은 전설과 괴담들이 이 숲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20년 전 산속에서 사라진 가족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 숲 근처에서 목격된 후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고 그 이야기도 잊혀질 무렵 한 20대 청년, 이름은 수혁이라 하겠다. 그는 재밌는 게 없을까 인터넷을 뒤지던 중국 귀신의 숲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친구 사이에서 조금 겁이 없기로 유명했던 그는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소문이 도는 다양한 증언들을 찾았고 일부는 사진까지 게시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희미한 그림자나 이상한 형상이 찍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자극을 받았다. 결국 그는 친구 둘과 함께 그 숲으로 탐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함께 가기로 한 친구들은 도영과 지훈이었다. 도영은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흔쾌히 동참했고 지훈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친구들을 따라 나섰다. 그들은 주말을 맞아 서울에서 출발해 귀신의 숲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지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곳은 가지 않는 게 좋아.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다신 돌아오지 못했어. 한 할머니가 경고했지만 청년들은 그저 호기심 어린 미소로 고맙다고만 말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그들은 두근거리며 마음을 안고 숲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맑고 밝은 분위기의 숲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옹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길의 흔적도 사라지고 방향을 잃기 쉬웠다. 결국 그들은 GPS마저 신호를 잃어버려 온 시적인 방식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걷다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췄을 때 수혁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저기 뭔가 있어 보여. 수혁은 친구들을 불렀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향해 나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다. 당시로서는 보이지 않는 힘에 끌리듯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오두막 내부는 의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낡은 가구들이 있었지만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상태였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대부분은 얼굴이 잘려나간 상태였다. 그중 유일하게 온전한 사진은 젊은 남자의 사진으로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갑자기 도영이 벽 반대편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야, 여기 봐. 그는 작은 문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왕성한 그들은 곧장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마주했다. 계단의 끝은 마치 지하실 같은 공간이었다. 지하실에는 많은 것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에는 오래된 장비와 함께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수혁은 그 일기장을 펼쳤는데 일기는 사라진 그 가족 중 한 명의 것이었다. 거기엔 가족이 이 숲에 들어온 이후로 겪었던 이상한 현상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장을 읽는 동안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그 순간 세 사람은 강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도영은 지하실 입구 쪽으로 다가가 보려 했지만 문이 그들의 눈앞에서 천천히 스스로 닫혀버렸다. 서둘러 나가려던 그들이 발을 돌리는 순간 지훈이 뒤에서 쿵 하고 넘어졌다. 그가 본 건 다름 아닌 발자국이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없었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지하실 바닥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도망치듯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밖에 나오자 이미 밤이 깊어 있었고 그들은 급히 숲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동안 정체를 알 수 없는 형체가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은 공포에 빠지며 본능적으로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형체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사라지지 않았다. 마침내 밤이 지나고 희미한 여명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기적적으로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 모두 도망치듯 마을을 벗어났고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절대로 다시 그 숲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 올라왔던 귀신의 숲 이야기에 관한 정보들이 하나씩 삭제되어 가기 시작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혁과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가끔씩 악몽에서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고는 했다. 사람들은 이끌리듯 등장했던 그 오두막과 알 수 없는 발자국의 형체를 비밀로 간직한 채 잊히지 않는 불안 속에 살아갔다.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것은 그 숲속에 아직도 그 보이지 않는 형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끝낼 수 없는 공포로 그들을 따라다녔고 그들은 결코 그 비밀을 풀 수 없었다. 그 숲은 그리고 그 오두막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또 그곳을 찾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서울의 한 대학가 근처에서 오래된 고시원에 살고 있는 대학생 지훈은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그 고시원은 값싼 월세 덕분에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결코 최신식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특히 그 고시원은 주변에서 소문이 나 있는 곳이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몇 년 전 한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훈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집중하고 있던 과제를 잠시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운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어서 중간중간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놀라서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그곳에는 혼자뿐이었다. 잠시 후 방 밖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고시원의 복도는 좁고 타일 바닥 때문에 작은 소리도 크게 울렸다. 지우는 방의 문틈 사이로 복도를 살짝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걸음 소리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우는 침대 아래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멈추고 문 앞에서 기이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낮고 희미한 소리였지만 기분 나쁜 아기가 담겨있는 듯했다. 지우는 대답을 할까 망설였지만 섣불리 반응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조용히 있었다. 얼마간 시간은 흘렀고 조용해진 문 앞의 상황에 지우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다. 지우는 눈앞에 광경에 숨이 막혔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복도에 한 여자의 형체가 비현실적으로 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검은 머리카락 뒤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지우를 바라보지도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몸을 꼼짝 못한 채로 있었다. 이윽고 그 형체는 천천히 뒤돌아 복도를 따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오히려 그 상황에 고마웠지만 안도의 시간도 잠시. 갑자기 방 안에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아무도 치지 않은 글자가 혼자 입력되고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세요? 지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키보드의 입력은 멈추지 않았고 다음 메시지가 나타났다. 고시원 302호에 도착한 당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진 지우는 방, 책상 서랍에서 생활용품을 꺼내 문틈을 막은 채로 문이 열리지 않게 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을 예측이라도 한 듯 문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천천히 복도를 걸어오는 게 들렸고 멈칫거리던 움직임이 바로 그의 문 앞에서 멈췄다. 컴퓨터의 커서가 깜빡거리며 새로운 문장을 생성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택하는 거요. 문을 열고 나오든가 아니면 영원히 무시하든가. 지우는 손이 떨렸지만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가슴이 조여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문을 열기 위해 조금씩 다가섰다. 그때 문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용기 있군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무거운 법이니까. 지우는 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순간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주변이 고요했다. 엉겁결에 문을 닫고 돌아온 지우는 여러 감정에 휩싸인 채로 잠들 수 없었다.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지우는 밤의 기억을 잊고 싶었지만 무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서인지 문 앞 복도의 발소리는 계속 한청처럼 들려왔다. 그렇게 밤은 계속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가을 밤, 나는 내 방에서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었다. 바깥의 바람은 창문을 흔들며 쌩쌩 불어왔고 나는 따뜻한 겉옷을 껴입고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인터넷에서 공포 이야기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귀신을 봤다거나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각자 적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좀 더 독특하고 철학적인 무언가를 원했었다. 거의 1시간쯤 마우스를 스크롤하다가 나는 진짜 기묘한 공포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발견했다. 그 글은 나처럼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는 한 네티즌이 자신이 직접 겪은 사건을 공유하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자신을 진우라고 소개했다. 진우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간 친구의 시골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시골집은 굉장히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도심의 번잡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집이 오래된 저택이었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유령의 집이라고 불렀고 저택은 오래전부터 폐가로 방치되어 있었다. 진우와 그의 친구들은 모험심에 불타 그곳으로 떠났고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다. 그 저택은 겉보기에도 상당히 음산해 보였으나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바비큐를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밤이 깊어가자 그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택의 깊숙한 어둠은 좀처럼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듯했다. 진우는 이를 계기로 자신이 겪은 가장 섬뜩한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친구들은 각자 방을 정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기웃거리다 우연히 창밖을 보았을 때 저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저택을 응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그들을 관찰하듯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당황한 진우는 친구들을 깨웠으나 그들이 창문 밖을 다시 살폈을 때 그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친구들은 피곤해 지쳐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진우는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고 결국 해가 뜰 때까지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저택 근처를 탐험하다가 마을에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그 저택에 관한 전설을 들려주었는데
오래전에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의문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그 가족에 따른 비극의 중심에 있었고 그녀의 혼이 아직도 그 집 주변을 떠돈다는 것이었다. 진우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그 저택에 머물 용기가 나지 않아 서둘러 짐을 챙기고 도시로 돌아왔다. 도시로 돌아온 후 진우는 자신이 그리고 친구들이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 사진 중 한 장에서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저 멀리 해가 질 무렵 저택 앞에서 찍은 사진에는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여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너무도 분명하게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는 그 사진을 본 후 한동안 그 저택과 관련된 꿈을 꾸었고 그때마다 새하얗고 차가운 펄럭거림이 자신을 감싸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진은 그의 컴퓨터 깊숙이 저장되어 있지만 그는 다시는 그 사진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고 그 후로 나는 어두운 밤에는 창밖을 살피는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떤 으스스한 곳을 방문한다면 항상 그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보고 나서야 방문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